어머님, 짐짝 하나 치우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알아서 사세요. 이젠 배트... 며느리 이민지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훅 끼쳐오는 열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베트남 푸꾸옥 공항 밖은 찜통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끈적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찼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공항 안쪽과 밖의 경계선. 저는 그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75살 노인을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 버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저 냄새나는 짐짝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짐짝 속에 그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200억짜리 날 선 칼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인숙. 올해로 75살입니다. 호텔 주방에서 30년을 일하며 수석 셰프까지 올랐던 한때는 칼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던 여자였습니다. 불과 기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저였지만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생전 처음 와본 해외 공항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쥐고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건조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귀국편 티켓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30분 전에 모바일로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기어 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에 쥐어준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여행 경비라며 생색을 내던 그 두툼한 봉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을 기대했던 제 손에 잡힌 건 빳빳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행복한 노후 요양원. 화려한 팜플렛 사이에 끼워진 건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일란에는 제 이름 강인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며느리 이민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피처럼 붉은 인주 자국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효도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글로벌 고려장이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주방불 앞에 서 있었지만 이런 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엄마 좀 살려다오.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태영아, 나다.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짜증 섞인 고함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인생 역전 투자 계약 중이라고 했잖아.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걸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먹통이 된 휴대폰 화면에 제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그러진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투자 계약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사 마시려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보였습니다. 제가 넣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공항에 오기 전 제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독촉장, 채무자 김태영, 채무 금액 85억 원.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담보물 목록. 어머니 강인숙 명의의 생명보험금 일체. 글자가 춤을 추듯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짐짝으로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타국에서 객사하라고, 그래서 보험금으로 85억을 갚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 인생 30년이 그 지독한 헌신이 고작 85억짜리 사망보험금이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짐짝 속에 그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날 선 칼이 들어있다는 것을, 호텔 셰프 강인숙의 진짜 요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85억. 그 숫자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들의 사채 빚, 그리고 담보로 잡힌 제 목숨. 충격에 몸이 마비된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공항의 윙윙거리는 소음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공항 로비의 조명이 어둑해졌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푸꾸옥의 밤은 서울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면세점 셔터가 내려가고 청소부들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티켓도, 묵을 호텔비도, 아니 당장 물 한 병 사 마실 돈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야속하게도 배꼽시계는 정확했습니다. 서러움보다 허기가 먼저 찾아오는 제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보스턴백을 뒤졌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비행기에서 며느리가 먹다 남겨서 가방에 쑤셔 박았던 말라비틀어진 모닝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걸 꺼내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게 이런 맛일까요? 뻑뻑한 빵 조각을 억지로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죽지 않겠다. 여기서 이렇게 객사해서 저것들 좋은 일 시키지 않겠다. 빵을 찾다가 손끝에 딱딱한 가죽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가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검은 물건. 남편의 낡은 요리 수첩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평생을 품고 다니며 레시피를 적었던 까만 가죽 수첩. 유품이라 챙겨왔던 것이 이 낯선 타국에서 제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레시피들 사이로 남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육수 비법, 갈비찜 양념 비율. 남편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바람에 수첩이 팔락거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레시피가 아닌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MSVIP 774KIS. 영문과 숫자가 섞인 코드였습니다.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영어를 몰랐습니다. 알파벳도 겨우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렷한 영어 필체는 무엇일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저 여기 가이드 린이에요.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린이라는 아가씨는 제 손에 들린 빵 조각과 멍한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정을 묻지 않아도 알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많이 봐온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요리법 아니네요? 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은 영감탱이가 남긴 거야. 뭔 소린지 모르겠다.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식인데. 린이 스마트폰을 꺼내 수첩에 적힌 코드를 검색했습니다.
타닥타닥. 액정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틀어막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게 뭐냐? 미국 주식 계좌요. 그것도 그냥 계좌가 아니에요. VIP 프라이빗 뱅킹 코드예요. 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영어와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50 0 0 0 0 0 0 0 0 0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라는 거냐? 제 물음에 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요. 200억 원이에요. 200억이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0억. 공항 바닥이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낡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지켜온 저에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아니, 짐승 같은 자식들을 심판하라고 쥐어준 서슬 퍼런 칼자루였습니다. 200억. 린의 목소리가 텅 빈 공항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막았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공항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죽은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허영심과 며느리의 탐욕을. 언젠가 제가 이들 손에 비참하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지구 반대편 미국 주식계좌에 제 목숨값을 숨겨두었던 겁니다.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에 닿았습니다. 짰습니다. 그 짠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셰프는 주방에서 울지 않습니다. 손을 베어도 기름에 데어도 심지어 마음이 베어도 울지 않습니다. 다만 칼을 잡기 전에 마음을 다잡을 뿐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습하고 끈적거리던 공항의 공기가 차갑게 식으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요리사를 지휘하던 전쟁터 같던 주방을 호령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망쳐버린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재료를 도려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코스 요리였습니다.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다리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린, 도와줄 수 있겠니? 확인해 볼 게 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린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인터넷 좀 쓰자. 내 아들놈. 김태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린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공항 구석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검색창에 아들의 이름을 쳤습니다. 김태영, 베트남, 리조트 사업.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과 게시글들.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실체. 그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이미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아들 이름이 사기꾼 공범으로 바지사장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아들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가족들까지 찾아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사기네요. 옆에서 화면을 보던 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 질 나쁜 사기야. 아들놈은 투자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 사기 조직의 총알바지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상황이 머릿속에서 재조립되었습니다.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들의 장기라도 꺼내 팔 기세였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꼴에 제 목숨을 담보로 걸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겁니다. 어미를 이국 땅에 버려서 객사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제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겁니다. 기가 찼습니다. 배신감을 넘어 인간에 대한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멸에 잠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판을 새로 짜야 했습니다. 제가 쥔 패는 두 가지, 200억이라는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아들의 목숨줄이라는 절박한 미끼. 이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를 낚아 올리기에 저는 린의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제 번호가 아닌 낯선 베트남 국제전화번호. 며느리 이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뚝, 뚝. 지금쯤 그녀는 시어머니가 죽기를 기도하며 샴페인을 따고 있을 겁니다. 달칵? 여보세요?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지만 어딘가 들떠있는 목소리.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주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수석 셰프의 가장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다. 전화기 너머에서 헉 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공포가 전파를 타고 제 귀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살아계셨어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알았니? 아니면 죽길 바랐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전원이 꺼져 있어서 걱정했어요,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내 티켓 취소한 거 다 봤다. 그게 오해예요, 어머님. 제가 설명할게요. 전산 오류였나 봐요. 변명이 쏟아졌습니다.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 공포로는 그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확실한 미끼, 거부할 수 없는 탐욕의 냄새를 풍겨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 민지야, 내 보험금 타서 빚 갚을 생각이었나 본데 어쩌니? 내가 살아서 돌아갈 건데. 그리고 내가 뭘 찾았는지 아니? 네, 뭘요? 내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200억. 침묵.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00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마약 같은 충격.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 내일 아침 내 휴대폰으로 잠고 증명서가 갈 거다. 그걸 보고 잘 생각하렴. 썩은 동아줄을 잡을지 아니면 황금 동아줄 앞에 무릎을 꿇을지. 선택은 내 몫이다.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불을 지필 차례였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 거실. 이민지는 끊긴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다니. 베트남 공항에 버리고 온 그 늙은 노인네가 살아서 전화를 걸다니. 당연히 국제 미아가 되거나 화병으로 객사해서 며칠 뒤 영사관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니요. 게다가 200억이라니. 미친 거 아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이민지는 애써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월급쟁이 주방장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던 양반이 200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노인네가 충격을 받고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미친 거야. 무시하자. 어차피 티켓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지가 무슨 수로 돌아오겠어. 딩동. 그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아까 그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이민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사진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이민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문으로 된 은행 문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최대 은행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예금주 이름, KANGINSOK, 시어머니 강인숙의 영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숫자들이었습니다. 토탈 밸런스 옆에 적힌 숫자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달러 표시였습니다. 1500만 달러. 이민지는 급히 계산기 어플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2번이나 오타를 냈습니다. 환율 1350원 곱하기 1500만. 225억 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강화유리 액정에 금이 갔지만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 구질구질하던 시어머니가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던 그 짠순이 노인네가 사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었던 겁니다. 200억이면 강남 빌딩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머릿속이 팽팽 돌아갔습니다. 보험금 85억? 그건 이제 껌값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살아서 귀국하는 순간 자신은 존속 유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감옥행 아니면 빈털터리 이혼녀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저 돈을 잡는다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200억. 200억이 내 거가 될 수도 있어.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 태영이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여보, 민지야, 살려줘. 으악. 화면 속 풍경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시멘트 바닥.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와이셔츠는 찢겨나갔습니다. 그 뒤로 험상궂은 베트남 남자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태영 와이프. 잘 들어. 내 남편이 우리 돈 30억을 해먹었어. 내일 정오까지 30억 안 가져오면 이 새끼 장기부터 꺼내다 팔 거야. 알았어?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여보. 제발. 30억이래. 빨리 구해와. 나 죽어. 엄마한테 말해서 돈 좀 가져와.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비명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이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베트남까지 쫓아가 남편을 납치한 겁니다. 리조트 사업인이 뭐니 하더니 결국 현지 마피아 돈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당장 30억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도 대출금 갚으면 10억도 안 남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려봤자 뺨이나 맞을 게 뻔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그 노인네가 가진 200억. 그 돈이면 남편도 살리고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개나 줘버려야 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무릎이 아니라 혀라도 깨물 수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깨진 액정 위로 시어머니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태영 씨가 위험해요. 납치됐어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서 다 설명할게요. 제발 태영 씨 좀 살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이민지는 곧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빠른 베트남행 비행기.
새벽 2시 하노이 경유 푸꾸옥행.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명품 옷가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200억이라는 숫자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연기 대본만이 가득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 공포에 질려 창백했지만 눈만은 기이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베트남 푸꾸옥의 프라이빗 리조트 빛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와인 잔을 흔들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썼습니다. 이 호사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제 가족의 몰락이라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린이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여자, 독한 여자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괜찮다, 린. 독한 여자는 더 독한 약으로 다스려야지. 내가 평생 다룬 게 칼이다.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는 망설이면 안 돼.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며칠 전 공항에서 저를 버리고 갈 때의 그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리조트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허둥지둥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 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값비싼 명품 원피스가 흙바닥에 뭉개졌습니다. 어머님, 흑흑, 제가 죽일년이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태영 씨 좀 살려주세요. 가증스러운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나이프가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쓱싹. 고기 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민지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제가 썬 고기를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돈이 고픈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손목에 채워진 금팔찌와 테이블 위에 고급 와인 병을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앉아라. 제 말에 이민지가 쭈뼛거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마셔라. 이게 내가 내 돈으로 마시는 마지막 와인일 테니. 네, 그게 무슨. 태영이 영상 봤다. 30억 필요하다며? 이민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죽어가는 생선 같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님, 맞아요. 태영 씨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놈들이 장기 꺼낸다고.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200억이나 있으시면서 30억이 대수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아들부터 살려야죠. 본색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일년이라며 빌더니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래, 내주마. 30억? 내 아들 목숨값이 그 정도는 되겠지. 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요. 이민지가 봉투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나이프로 봉투를 꾹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봉투 위에서 번뜩였습니다. 이민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뇨?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봉투 열어봐라. 이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전 재산, 포기각서, 신체 포기, 연대보증? 그래. 30억 줄 테니 너희 부부 명의로 된 한국 아파트, 차, 그리고
내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전부 내 명의로 넘겨라. 아, 태영이 목숨값으로는 부족하니 내 신체 포기 각서도 썼다. 못 갚으면 내 장기라도 팔아야지. 공평하지 않니? 어머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집까지 뺏으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가족? 넌 나를 가족 취급했니? 짐짝 취급했지. 냄새난다고 버렸지. 고려장 시켰지. 저는 나이프를 들어 그녀의 턱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며느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선택해라. 도장 찍고 돈 받아서 남편 살릴지 아니면 여기서 빈손으로 돌아가서 과부될지. 시간은 3분 주마. 그 사이에 내 남편 손가락이 하나 날아갈지도 모르겠구나. 3분. 며느리 이민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볼펜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인숙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저 노인네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도장을 안 찍으면 남편은 베트남 땅에서 객사하고 자신은 빈털터리 과부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1분 남았다. 제 목소리에 이민지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서류의 빈칸마다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도장 찍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포기 각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그리고 신체 포기 각서 연대 보증까지.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자 이민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축 늘어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녀와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30년간 제 등골을 빼먹으며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을 제가 단 5분 만에 허물어버린 겁니다. 저는 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린이 미리 대기시켜둔 한국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물건을 찾아야지. 저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약속한 합의금 30억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상대방에게서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푹고 외곽의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지는 제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김태영이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어 꾀죄죄한 얼굴에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영 씨, 이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눈물겨운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놀라움, 그리고 안도감. 하지만 그 감정은 찰나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적반하장. 그 단어가 딱 어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 있었어? 아들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있었으면 진작 줬어야지.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내가 여기서 죽을 뻔한 거 안 보여? 200억이나 있다며. 그 돈 뒀다 뭐하게?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랬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미가 타국공항에 버려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미가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원망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는 타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태영 씨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돈 좀 빨리 쓰시지. 그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저희 집까지 다 뺏어가고 속이 시원하세요? 부창부수였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제만 남은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애초에 자식이 없었던 거구나. 저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이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휘청거리며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엄마였습니다. 손찌검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김태영. 제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내 목숨값은 30억이었다. 내가 지불했다. 그러니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다.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쉬지 마라.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난 너희를 구한 게 아니다. 샀다. 너희는 이제 내 노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에서 읽었을 겁니다. 이것은 늙은 어미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채권자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3일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일 전에 강인숙이 아니었습니다. 짐짝처럼 버려졌던 노인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200억 자산가이자 배신자들을 단죄할 심판자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뒤를 죄인처럼 따라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에게 남은 건 여권과 입고 있는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 시장에 갈 때마다 10원 한 푼 아끼려 흥정하던 거리.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1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이민지가 익숙하게 도어락 커버를 올렸습니다. 삑삑삑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이민지가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배터리가 다 됐나? 이민지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 태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게. 아들이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에서 새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도어락에 갖다 댔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비번 바꿨어? 저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들어오려고 하니? 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아니, 내 집이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그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강인숙. 이민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베트남에서 자신이 찍은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한 겁니다. 어머님, 설마 진짜로. 내가 말했지. 도장 찍으면 다 내 거라고. 너희는 이제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 나가라. 엄마,
장난해?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당장 짐도 다 안에 있는데. 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짐? 너희 짐은 이미 다 뺐다.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에 가봐라. 쓸만한 건 고물상에 팔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내놨으니까. 뭐라고요? 내 명품 가방들은요? 내 옷들은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아니보다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글쎄다. 누가 주워갔으려나. 알게 뭐냐? 내 알 바 아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발을 집어넣어 문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좋게 말할 때 문 열어. 나 성질 더러운 거 알지? 노인네가 돈 좀 생겼다고 유세 떠는데 법적으로 하면 엄마가 불리해. 자식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어. 법. 아들 입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미를 타국에 버린 페류나가 법을 운운합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하자. 린, 경찰 불렀니? 제 뒤에서 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 방금 도착했다고 하네요.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영 씨, 이민지 씨 되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을 존속 유기 및 특수 협박,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아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난 잘못 없어. 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야. 억울해. 아파트 복도가 그들의 고성으로 울렸습니다. 이웃집 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사람들이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우아한 척하며 이웃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개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고 뭐고 다 죽여버릴 거야. 경찰관들이 그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들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제 인생의 1막이 닫히는 소리이자 2막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텅 빈 거실. 가구 하나 없는 휑한 공간.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짐짝들을 모두 내다버린 후에 가벼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발밑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 홀로 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맞이했던 그날의 햇살.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텅 빈 집을 정리한 돈은 제 인생의 새로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하늘은 맑습니다. 저는 지금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제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점심 영업이 끝났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 직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옵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에 불청객 같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수영번호 537이 김태영. 제 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아도 내용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아들과 며느리는 끈질기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저주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읍소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리고 최근에는 구걸로 바뀌었습니다. 영치금이 없다, 사식 좀 넣어달라, 변호사 좀 써달라. 내용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 파란 불꽃이 종이 귀퉁이를 핥았습니다. 편지 봉투가 검게 타들어가며 제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존속 유기, 특수 협박 교사, 사기 미수 등 7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이민지는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란을 피우다 판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과 명품 이야기를 하다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빚독촉에 시달리던 공포 때문에 오히려 감옥이 안전하다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더군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낸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듯 그들을 잘라낸 제 인생은 비로소 건강해졌습니다. 대표님, 예약 손님 리스트 확인해 주시겠어요? 린이 밝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공항에서 떨고 있던 저를 구해준 베트남 가이드 린. 그녀는 이제 제 레스토랑의 지배인이자 딸보다 더 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유학을 지원했고 제 사업을 돕게 했습니다. 린은 스마트하고 성실했습니다. 돈 냄새만 쫓던 며느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린. 오늘 저녁은 VIP 예약이 많구나. 재료 준비는 완벽하니? 물론이죠. 대표님이 직접 검수하신 최상급 한우잖아요. 아, 그리고 7번 테이블 손님이 셰프님 요리에 감동받았다고 팁을 주셨는데 이거 기부함에 넣을까요? 그래. 독거노인 지원재단으로 보내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억. 남편이 남긴 그 거액의 돈. 저는 그 돈을 저를 위해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평생의 꿈이었던 시니어 퓨전 레스토랑 마더스 키친을 열었습니다. 은퇴한 셰프들을 고용해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수익금의 절반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은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되지만 흐르면 생명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 아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돈, 지금 그 돈은 제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루비처럼 붉은 와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76살, 주름진 얼굴이지만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살아있고 입가에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1년 전 베트남 공항 바닥에 엎드려 울던 노파는 이제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천륜을 끊고 외롭지 않냐고, 가족 없이 사는 노년이 쓸쓸하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외로움이요? 천만에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75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강인숙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짐짝을 지고 헐떡거리며 산을 오르느라 풍경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 보람찬 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 테라스 난간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당신이 남긴 200억, 당신 아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당신 아내는 지켰어요. 그리고 당신 아내는 이제야 진짜 여왕이 되었어요. 저는 밤하늘을 향해 건배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그리고 잘 가라, 내 아들아. 다시는 보지 말자.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한 포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것은 와인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요리는 이제부터가 메인 디시입니다. 제 사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